일본의 최대 진도가 7입니다. 예. 7이면은 많은 건물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30% 이상 다 부서질 것이다. 네. 인명 피해도 네. 어마어마할 것이다. 뭐, 동일본 네. 대지진은 거리가 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나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줄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리가 꽤 되니까 규모 9인데도 그 진도 7은 그 일부 지역 그 가장 그 뾰족 나온 지방만 규모 7이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규모 7 이하 6 아, 네, 네. 이렇게 진도가 약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바로 해안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네. 광범위한 지역이 이제 규모 7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일본의 미야자키현 그리고 가고시마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한번 네.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지진 얘기인 거죠? 그쵸, 일본 네, 지진 얘기.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해주실 세종대학교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정태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일본 지진 얘기 요즘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특히 이제 일본 쪽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구름 같은 거 네. 보고 저거 지진을 예고하는 구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불안해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뭐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 지진 지금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얼마나 좀 볼 수 있습니까? 뭐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 난카이 대지진 이번 네. 지진이 이제 한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이제 관심사잖아요. 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 대답할 수 있는 게 1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30%, 그 30년 안에 70%, 5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90%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10년 안엔 30%. 예. 아, 그래요. 오기는 올 건데 예.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지진이라는 거는 주기성이 있습니다. 특히 예. 이 네. 판경계라 그래가지고 경계 부위에서는 거의 규칙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그 오차가 뭐 10년 이상 100년 단위로 오차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오기는 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요 난카이 대지진 요 지역이 이제 판이 한 3개쯤 만나는 데가 맞나요, 여기가? 예, 그 꼭대기가 북쪽 꼭대기가 3개가 만나고 아, 네. 그렇죠. 그 이제 그 스시마판이라고 그곳이 이제 일본 열도 쪽으로 이렇게 침몰해가는 네. 해가면서 그게 이제 단층면을 형성하고 있죠. 그게 거의 남한 면적보다 약간 큰 정도의 단층면인데 네. 그게 이제 단층면이 크면 클수록 이제 지진이 커지는 겁니다. 지난번 도호쿠 대지진 같은 네네. 경우는 2011년 대지진 같은 거는 그보다 훨씬 커가지고 규모가 뭐 9 이랬는데 그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면적보다 약간 큰 정도니까 네. 최대 8.6 그러니까 도호쿠 대지진의 20% 정도의 그 규모의 지진이 네. 최대 지진이 날 수 있다. 20%. 지난번 도호쿠 대지진의 20% 정도가 최대 지진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그 10년 안에 30%의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요즘에 일본에서는 마치 당장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10년 안에 올 수 있는 거지만 큰 규모가 올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해 놓읍시다 이런 경고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올 것 같은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다 요새 지진 예측은 다 통계의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 7이 일어난 다음에 지진 8이 일어났던 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네. 그 정확한 수치가 규모가 따질 수 있는 게 1900년대부터 있네요. 이렇게 지구상에 1500개 지진을 모아 보니까 네. 7이 일어난 다음에 8이 일어난 그러니까 요 난카이 지진 규모급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6번 있었다. 네. 그러니까 6 나누기 1500 해서 0.4%라는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네네. 0.4%면은 비교적 그
이 지진학의 세계에서는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아, 그 경보라는 게 있습니다. 경보. 네. 굉장히 그 지진 전조 현상이 전진으로 분명한 그런 시그널이 있으면은 경보를 내게 되는데 네. 경보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그 통계상의 0.4%. 그래서 그 주의 이렇게 그 일본 그 예지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0.4%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는 별거 아닌 숫자일 수 있겠지만 지질학계에서는 0.4%면 주의해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주의의 경고를 내린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지진학회 회장이 제 지도 교수였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네. 그 은퇴하신 분이 회장 맡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에 절대 그렇게 그 호들갑을 떨지 말라. 네.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염두에 두라 이런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지진도 지진이지만 쓰나미가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런 그 통계적인 확률이 미리 제시가 됐고, 그리고 주의가 미리 있었습니까? 그거는 진짜 그 자리는 항상 그 역사적으로 네. 규모 8이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규모 8이면은 그 규모 9의 30분의 1 정도의 네. 에너지니까 거기에 맞게 다 원자력 발전소도 지었고 뭐 그 대비를 했었는데 규모 9가 난 이유가 그게 그 분리돼서 깨지던 게 네. 그 지형의 효과로 한꺼번에 깨졌어요. 한꺼번에 이게 점처럼 이 그 지진학 하시는 분들이 다 일본의 그 천재들 분들이신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도저히 따라갔습니다. 그런 분들도 예상 못할 그런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힘이 좀 분산됐어야 되는데 응축이 각각 됐군요. 그 깨져야 될 게 한꺼번에 깨져 가지고 그렇게 그 평상시 일어난 규모 8보다 30배 큰 규모 9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원자력 발전소 쓰나미가 닥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서 아마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본 지진학회 그 학자들이 전부 다 사과 성명을 내야 될 정도로 죄송합니다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뭐 전조도 우리가 뭐 알 수도 없고 그죠? 일어나기 전까지는 언제 일어날지도 잘 모르겠고 대비라는 게 불가능하네 그죠? 그러나 그 지진에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날 것이다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역사적 지진 이런 그 거기에서 난 자리에 규모를 딱 상정을 하면은 규모를 상정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쓰나미의 높이 같은 거를.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 30배 정도의 지진이 나버리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네네. 그 원전 오염수 때문에 네. 곤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그 3.11 그 동경 대지진 그때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더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컸던 거였었잖아요. 예. 그럼 지금 난카이 대지진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 주변에도 어떤 민감 시설 같은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거기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아마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네. 그 지금까지 예상했던 지금 최대는 그 한꺼번에 깨졌을 때 한꺼번에 깨졌을 때가 8.6이었습니다. 네. 8.6이면은 동일본 대지진의 5분의 1 수준. 거기에 맞게 다 지어져 있어요. 네. 근데 모르는 거니까 자연이라는 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동일본급 지진이 나더라도 그 원전이 피해를 안 입히도록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감 시설이 있긴 있으나 그래도 일본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대비는 좀 해놓은 것 같다. 네. 그러나 뭐 그걸 또 뛰어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자연이란 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자비합니다 자연은.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 대비를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우리 거기서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좀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런 정도의 물리적 영향까지는 없습니까? 우선 제일 그 민감한 시설은 원자력 발전소죠. 네. 그 원자력 발전소는 그 탁 트인 동해 북쪽의 북해도라는 데서 지진이 나면은
그 우리나라가 위험하지만 그 난카이 지진은 일본 열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덮칠 염려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게 진동입니다. 지진동. 네. 그 규슈에서 난 그러니까 일본의 북쪽이나 뭐 동쪽에서 난 거는 별로 괜찮은데 네. 그 우리나라에 가까운 한반도에 가까운 규슈나 뭐 난카이 지진 요런 데서 난 지진은 우리나라에 큰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네. 그 진동이 잘 전달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진이 자주 나면은 지각에 그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균열이 발생하면은 그 균열이 지진동을 흡수를 합니다. 네. 전달하다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원체 안 나니까 네. 균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규슈에서 지진이 나면은 꼭 그 우리나라 옆 동네에서 난 것처럼 바로 그 진동이 크게 나서 네. 그 1900년 그 한 20년 전에 후쿠오카 지진이 났을 때 서울까지 막 흔들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런 식의 큰 진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좀 주의는 필요하다. 요번에 저 네네네. 실점이 엊그제 지진도 부산 쪽이 많이 흔들렸다고 신고가 아 들어왔지 그래요. 않습니까? 그 일본의 동쪽인데도 불구하고 진동은 쫙 오는군요. 그러니까 워낙 그 균열이 없으니까 균열이 없으면 지진동의 에너지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오히려 동경 쪽이나 뭐 북쪽으로 잘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균열이 많아서 네. 그 균열 통과하다가 지진 에너지가 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균열이 있으면. 딱딱한 탁자는 진동이 바로 전달되는데 스펀지 탁자는 진동 스펀지 전달 안 되는 그 것처럼. 원리. 비유가 아주 찰진데요. 오늘 달리겠는데요. 그게 잘 알려진 데가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의 그 서해안에서 지진 진동 나면 서해안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네. 왜냐하면 흡수돼 버리니까 네. 워낙 지진이 많이 나는 동해안 쪽은 저 지진이 잘 안 나서 그 먼 데까지 미국의 동해안 서해안은 거리가 엄청날 텐데도 그렇죠. 그렇게 그래요? 잘 전달이 됩니다. 미국은 산안드레스 아닙니까? 예, 산드레아스. 예. 역시. 예. 역시.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일본 쪽으로는 그 어디 뭐 태평양 쪽에 판이 이렇게 섭입되는 과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단층의 모양도 산안드레아스 말씀하셨으니까 산안드레아스 같은 거는 단층면이 수직이 돼가지고 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의 지진 단층은 이렇게 선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요번 그 난카이 지진은 면입니다, 면. 네. 그러니까 단층이라는 건 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위에 육지판하고 해양판인데 해양판은 계속 벨트 컨베이어처럼 이렇게 네. 가는데 네. 육지판이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그 용수철 모양 탄성으로 이렇게 탁 그렇죠. 이렇게 제자리 가는 거 네. 이게 1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지진입니다. 이게 밑에 해양판은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는데 육지판이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서 깨져서 이렇게 그런 그게 이제 그 판경계에서 나는 지진인데 네, 아무튼 네, 네. 그 지진은 선이 아니라 네. 이 난카이 지진처럼 이렇게 면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면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지진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그 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과거의 최대 지진도 그 호에이 지진이라고 1707년에 네. 전체가 다 깨졌는데 네. 8.6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최대급이었죠 그게. 근데 그보다 5배 큰 동일본 대지진이 네. 규모 9가 일어난 거죠. 네, 그거는 어마어마한 저 넓이와 되니까. 그럼 난카이는 만약에 일어나게 될 경우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얼마나 큰 그 진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도 일본의 진도의 최대 진도가 7입니다. 예. 7이면은 그 감당 가능한 뭐 네. 예, 가장 설비들이 감당 가능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네. 저 진도계로 측정할 수 있는 네. 지진계의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아, 예, 예.
많은 건물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30% 이상 다 부서질 것이다. 네. 인명 피해도 네.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보시는 분들 동일본 예. 대지진은 거리가 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나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줄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리가 꽤 되니까 규모 9인데도 그 진도 7은 그 일부 지역 그 가장 그 뾰족 나온 지방만 규모 7이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규모 7 이하 6 뭐 네, 네, 이렇게 진도가 약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바로 해안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네. 광범위한 지역이 이제 규모 7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보시는 분들께서 규모 7이 아니라 진도 7.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규모는 규모는 그 에너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에너지의 총합을 총합, 이제 따지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도는 표면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네, 정도를 흔들리는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곳에 따라 다 다른 그렇습니다. 거죠. 다 그래서 이제 분포가. 진도가 7쯤 되면 이제 그 완전히 네, 완전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 흔들림이 있는 거고, 네. 규모로 따지면 한 9 정도면 거의 뭐 네. 최고치 최고치가 수준의 그 예, 지진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네. 지진은 칠레 지진이라고 네. 9.6. 9.6. 그러니까 그 2011년 동일본 네. 대지진은 9.1. 그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죠. 음. 그 그리고-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 진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피해를 이제 줄이는데 이제 P파와 S파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피파 S파는 참 먼저 피파 도달이죠. 네. 네, 피파가 먼저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한번 생겨. 근데 피파는 한마디로 수평 이동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목소리로 아 하고 소리 지르면 그렇죠. 이 목소리하고 네. 같은 압축파 이 맞습니다. 방향으로 이렇게 진도가 그리고 이제 S파는 이렇게 이 흔들리는 예. 위아래로. 벡터파라 그래가지고 벡터파. 이렇게 모양을 네. 뒤틀리게 네. 하는. 네. 그러니까 에스파가 이제 지진 피해를 입히는 예. 거죠. 지금 이제 그 일본 지진이 어쨌든 30년 안에 혹은 50년 안에 70년 안에 이렇게 우리가 확률로 계산할 수는 있으나 뭐 언제 뭐 한 7월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비할 거는 뭐 이렇게 딱히 있진 않네요, 그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좀 잘 좀 예의주시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내진 설계를 좀 잘 좀 공공 건물 같은 거 네. 초등학교 건물이라든가 사람 모이는 데는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뭐 그 건축 같은 것도 그 요새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내진 설계를 10층까지만 했는데 건물주가 더 올려라 해가지고 뭐 2, 3층 막 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 내진 건축 전공하신 그래요? 교수였는데요. 네. 굉장히 그때 일본에서 그 내진 설계 연구하시다가 한국에서 건물 설계할 때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건물주 요구에 따라서 네네.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횡행하니까 네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근데 내진 설계된 건물들이 꽤 많이 있죠. 저 이제 그 고베 지진이라고 저 1900 고베. 네, 네네. 그 근래 있던 지진 이후로 그 경각심이 달려가지고 법제화돼 있어가지고 그 높은 건물은 당연히 내진 설계가 돼 있고 그 이후로도 뭐 꼬마 빌딩 정도면은 다 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그 동경 대지진이 바다에서 100km, 그러니까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9대의 그 지진이 발생을 했고 거리에 따라서 이걸 이 지점에서의 진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난카이 대지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나라까지의 거리가 있을 테니 그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진도도 예상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에는? 그거는 제가 그렇게 그 진도로 따질 만큼 그 큰 흔들림은 아니니까. 그 정도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 사례 그 요번 지진 7.1 사례에서도 뭐 흔들려서 뭐 피해가 갈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진동이 이렇게 느껴진다 요 수준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건물에 피해 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 진앙 뭐 이런 게 좀 깊은 편이에요? 난카이 쪽은 아니면 좀 표층에 가깝습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 한 뭐 그건 또 나봐야 하는군요. 예, 나봐야 돼. 참 어려워. 와, 이게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지진해서 뭐 쥐들이 막 다 도망가더라, 새들이 막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 사실 그죠? 예. 뭐 무슨 구름이 무슨 어떻게 뭐 뜨고 이거 다 이거 비과학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재현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어떤 때 일어나고 어떤 때 안 일어나고 그러면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뭐 물고기 심해 물고기가 갑자기 올라와서 해변가에 죽어 있더라. 이거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래. 다 이거는 저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라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좀 많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너무 휩싸여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겠고 다만 우리가 아예 뭐 확률적으로 없는 건 아니나 대신 일본보다는 훨씬 더 지진 확률은 좀 낮은 그리고 이제 일어나더라도 그 규모나 뭐 진도 같은 게 굉장히 좀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 편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지각이 변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최대 변형이 우리나라의 곳에 따라 5cm 차이가 나가지고 그 5cm라는 차이 때문에 그 경주 지진이 네. 그 규모 6에 육박하는 지진이 난 거죠. 경주가 그것 때문에 난 거였었어요? 뭐 아직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거의 다 저 경주 지진이 동일본 지진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정 영향도 있다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 6급이 날 수 있으니까 뭐 규모 6에는 못 미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지진이 그 만약에 그 난카이 지진이 규모 9에 육박한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경주 지진과 같은 규모 6에 해당하는 그런 지진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몇 년 후에 말이죠. 네네네네. 그런 거는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경주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경주를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정도로 많이 놀러 다녔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게 첨성대가 기울어져 있어요. 경주대 지진 때문에. 원래 안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관광 상품화 해야죠. 로마의 피사에다처럼. 왜? 첨성대 기운 아니 거를요? 뭐 우리가 직접 기울인 것도 아니고 그 지진 때문에 기울어진 건데 어떻게? 예, 어떻게 좀 기울어졌어요? 네,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규모 6에 못 미치는 지진으로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느냐 네. 그렇게 건물이 무너질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사람 모일 만한 장소는 웬만하면 내진 설계 네. 법제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에서 말이죠. 네. 그 안심되는 그런 다행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비교적 일본보단 좀 안전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대비나 뭐 이런 연구는 일본에 비해서 어쨌든 뭐 거긴 워낙 많이 나니까 좀 못 더딜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근데 아까 뭐 자료 뭐 갖고 오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왜 끝내 비밀로 묻어둔 채 그러니까 떠나실 예정이신가요? 저 동일본 저 난카이 지진이 네. 그 한꺼번에 깨질 수 있던 역사가 1707년이고 네. 그 외에는 다 분리돼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그런 역사적인 모델로 이렇게 혹시 한번 인터넷에 그러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저 난카이 해구가 이렇게 저 옆으로 수평선으로 나 있고 그 육지 쪽으로 이렇게 단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A, B, C, D, E. A, B, C, D A부터 시작해가지고 동경적으로 E 끄트머리.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A, B만 깨져 있고 뭐 C, D만 따로 깨지고 네, 따로 이렇게 깨지다가 네. 1707년에 한꺼번에 깨졌습니다. 1707. 그때 그 후지산도 폭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동경이 잿더미가 되고 그런 식의 큰 지진이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깨져도 동일본 대지진의 5분의 1 수준, 8.6. 그게 최대 일본 역사상 최대 지진입니다. 저 네, 5판이 다 함께 다 깨져도 한꺼번에 깨져도 8.6.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라고 네, 하는 건 자연재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전까지 기록은 그랬다는 네, 거죠. 이전까지 기록은 그랬죠. 그렇죠. 뭐 앞으로는 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일본 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에이, 그거 그거 괜찮습니까? 뭐 운명이죠 어떻게. 뭐 그렇다고 일본에 안 갈 수도 없는 안 갈 수 일인데. 있죠. 왜 안 갈 수 없어요? 아니 안 갈 수도 있지. 사실 그 정말 중요한 나라고요. 그 제가 과거에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고베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진으로 일본 경제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아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큰 피해가 나면은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피해도 네네네.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IMF라는 거야. 뭐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 당연히 있었고 그게 쌓여온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고베 지진. 고베 지진에 일본이 큰 경제적인 위기가 왔고 그 영향이 동남아 뭐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고베 지진이 몇 년이었죠? 96년? 여튼 이제 일본 뭐 방문 계획 취소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겁니다만 여튼 위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굳이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왕이면 난카이 그 지역으로 가실 것 같으면 뭐 좀 홋카이도나 뭐 이렇게 좀 윗동네로 가셔도 되고 굳이 뭐 위험할 수도 있는 그거까지 가셔야 될까? 사실 지금 지진 주의보가 났으니까 15일에 뭐 해제된다 그러는데 네. 그 요맘때 그 지역은 정말 찜통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홋카이도로 가시고 홋카이도로 시원하게 어차피 찜통이니 굳이 거길 뭐. 네. 자, 하여튼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지진 이야기, 지진이 또 발생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 한번 미리 좀 짚어봤고요. 학자로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부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긴 하지만 항상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나올 수가 있고. 네. 아까 연구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올해 8월에 정년 퇴임을 해서 연구는 이제 좀 쉬어도 되고. 이제 퇴임하셨군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이런 지진 예측은 통계 가지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첨단 연구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이런 통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주로 은퇴한 사람, 저희 지도 교수도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은퇴한 사람이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지금 지진 예측입니다. 회장님이시구나. 제 지도 교수입니다. 지도 교수. 일본 사람이. 네. 하여튼 뭐 편히 이제 좀 쉬시고 쉬시면서 또 우리 위험할 때나 아니면 뭔가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 때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출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종대 지구자원 시스템공학과 정태훈 교수님이었고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